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중녀 가봅시다. 수중녀 가봅니다. 수중녀는 물이 들든지 날든지 그 관계없이 민물인지 설물인지 관계없이 항상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암초를 우리는 수중녀라 그래요. 바닥에서 이렇게 수중녀가 솟아 있습니다. 이렇게 솟아 있는 걸 우리 수중녀라 그럽니다. 수중녀. 이렇게 물속에 들어있는 수중녀는요, 특별한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아요. 특별한 포인트는 제공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수중녀 주변을 노리느냐 하게 되면요, 수중녀는 물고기에게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수중녀는 물고기의 은신처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중녀 주변을 노릴 때는 일지락시가 성행되지 않을 때, 그때는 수중녀 주변을 노릴 때도 바닥청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바닥청을 이렇게 공략을 했어요. 바닥청을 노려야만이 물고기의 입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청을 노리는데, 요즘은 조금 낚시 방법이 바뀌어요. 왜? 밑밥이라는 매체가 있기 때문에 밑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던지게 되면 밑밥이 이렇게 내려가요. 조류가 이렇게 흘러간다면 조류 방향, 이렇게 밑밥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속의 수중녀 주변에서 은신하고 있는 물고기들이 그냥 그곳에 은신하면서 내려오는 먹거리를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내려오는 밑밥을 보고 이 밑밥에 마중을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은신하고 있는 녀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밥을 따라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과 낚시 방법이 사뭇 다르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간출료 주변에서도 항상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수심층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밑밥이 어떤 식의 밑밥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까 확산성이 강한 밑밥인지, 그렇지 않으면 점도가 높아서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밑밥인지에 따라서 물고기 유형층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우리가 뱅에돔 낚시를 하게 되면요, 수중 주변에 수중류가 물 속에 있는 것이 얼음식이 보입니다. 시커멓게 이렇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 주변에 낚시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채비를 줘요? 수중류 위에 이렇게 미끼를 내립니다. 그죠? 이렇게 미끼를 내려줄 때 그곳에서 물론 뱅에돔을 낚으려고 이렇게 미끼를 내려주는 상황에서도 감성돔이 걸려든다는 것을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뱅에돔 낚시 도중에 감성돔이 걸려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얘들이 수중녀 위에까지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간철료와 비슷하게 수심층을 선정할 때, 물론 반주동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중녀 중청,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중녀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 그런 정도의 수심층만 유지하게 되면 물고기의 입질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수중녀 주변에서 바닥에 깔리게 되면요, 입질을 받을 수 있는 빈도가 늦어요. 수심층이 약 한 5m, 6m, 7m 정도에서 수심층이 있다 그러면요, 조류 방향에서 위에 밑밥을 뿌려서 요 내려가는 밑밥이 수중녀 자락에 이렇게 닿게 사이게, 그러니까 밑밥이 수중녀와 바닥이 만나는 그 부분에 사이게 만드는 그런 테크닉도 있어요. 수중녀가 있다 그러면 수중녀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가름을 해야 되고, 어렵습니까? 물속에 들어서 자로 재어볼까요? 그건 아니고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중료 자락에 내리는 밑밥이 쌓이도록 밑밥이 쌓여지도록 만들어 놓고 이 주변에서 이렇게 채비를 접근시켜서 이 쌓여진 밑밥을 주워 먹으려고 모여드는 물고기의 입질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반유동 낚시 할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전유동 낚시 할 때도 이런 방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체계를 많이 갖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수심층이 깊을 때는 그러니까 수심층이 7m, 9m, 10m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곳의 수중료가 어떨 때는 어떻게 하니까 걸림이 여걸림이 없는데 저기만 하면 걸린다. 거긴 반드시 수중료가 있어요. 그때는 수심층을 강하게 위로 올려서 채비를 위로 띄워주는 것이 좋아요. 어느 정도 띄워서 수중료 위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록 해서 입질을 유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에 이렇게 보이는 수중료일 때는 물론 확산성이 강한 밑밥을 사용해야 되겠죠. 어분 계열의 집어제가 확산성이 강합니다. 왜? 기름이 있으니까 쫙 던지는 물속에 탁 착수되면 쫙 번집니다. 크릴도 아주 잘게 이렇게 크릴 카트로 이렇게 잘라서 확산성이 강한 밑밥과 이렇게 함께 버물러서 던져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착수와 동시에 확 품어져서 내립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가 가깝다 생각되면요, 손목을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도 이 팔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따라해 봅시다. 착 이렇게 품어주게 되면 탁 날아가서 그 줌에 팍 소나기 없이 품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수중료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이 그 밑밥 주변으로, 그러니까 수중료 머리 쪽으로 확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육안에 수중료 이렇게 끄먹끄먹하게 보인다고 싶을 때는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물속에 수중료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면요, 다소 점도가 있는 곡물성 집어제를 사용해서 점도 있게 만들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 위에 어느 정도 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래 밑밥을 손으로 뭉쳐서 점도를 뭉쳐진 밑밥과 아무리 밑밥 주걱으로 열심히 이렇게 딱 뭉쳐서 통 던진다 하더라도 그 딱 던졌을 때 착수될 때 수면과 부딪힐 때 이미 충격을 먹고 뭉쳐진 밑밥이 아무리 잘 뭉쳐졌다 해도 5m, 6m 이상 내려가지를 않아요. 거기서 확산이 되어 버립니다. 탁 던지면 통꾸르륵 하다 싶어도 이미 확산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한 7, 8m 내려갈 경우에는 어차피 품어집니다. 그래서 요 깊이 있는 수중료는 수중료 위를 노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산성 있게 던지지 말고 뭉쳐진 밑밥을 던져서 흘러들이면서 수중료 위 주변을 탐색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조금 더 앞에 던져서 여기에 밑밥을 쌓아놓고 그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좋아요. 이런 경우에는 수심이 7에서 10m 정도 이렇게 약간 깊은 곳을 선정하는데 겨울철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봄철과 가을철 이럴 때는 수중료 머리 위에서 입질을 받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밑밥을 조금 더 점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심이 5에서 6m 이렇게 다소 얕은 곳은요, 거의 저부력 채비로 줄만 가지고 낚시를 해도 무난합니다만은 깊은 곳은요, 정확하게 그 지점을 미끼가 진입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수심 7에서 10m 정도 깊은 곳에 수중료 주변을 노릴 때는요, 낚시 바늘에서 채비가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요, 고래를 쓰고 여기에 뭐 탐색성 수중지를 쓰든지 여러분 취향에 따라 수중지를 쓰고 바늘이
이렇게 매진다고 봤을 때 바늘에서 가까이 봉돌을 물려주는 것이 좋아요. 요 부분이 약 한 10cm 정도면 충분해요. 10cm 정도를 해서 이렇게 탁탁탁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줄이 짧을 때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줄의 개념은 어디까지냐? 여기에서 봉돌에서 바늘 묶어진까지가 목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봉돌이 가까이 갈 위치를 할 때는 목줄을 짧게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목줄이 짧을 때는 이 기둥줄, 기둥 목줄은 길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봉돌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져야 되겠지만은 수심이 7m에서 10m 좀 깊다 이래서 이 봉돌이 좀 크게 사용하고 싶다. 약 한 2, 3B, 2에서 3B 정도 봉돌을 사용한다 그러면요. 기둥줄 전체의 목줄 길이는 약 한 3m 내외가 적당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비를 만들어서 바닥청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밑밥이 쌓인 곳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기회가 되지 않아서 제가 이때까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제 기회가 되게 되면 얘기해야지 하면서 미루어간 것이 있는데요. 전유동 낚시든 반유동 낚시든 자신의 채비 끝에 달린 이 미끼가 어디에쯤 위치한다는 것을 사용자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안 돼요. 그것을 모르면 그냥 던지놓으면 미끼가 어떻게 가겠지? 안 그래요. 제가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반유동 낚시와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내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중료 주변에서 간출료 주변에서 이렇게 공략할 때 뽕돌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운영체제를 갖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째, 반유동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요, 매듭을 주고 반유동 낚시를 할 때는 이 봉돌을 수중지를 사용해요. 수중지. 예를 들어서 오비라는 어신지라 그러면요, 이게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마이너스 오비라는 수중지를 사용해요. 수중지. 그리고 밑에 이렇게 도래를 매거나 뭐 어떻게 해서 목줄을 답니다. 목줄 길이는 뭐 그 사람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어신이 전달이지에 쉽게 되어라고 뽕돌을 달아요. 뽕돌을 하나 달고 어떤 사람은 2개 달고 3개 달고 막 이렇게 채비를 만듭니다. 여기서 함정이 뭘까요? 여기서 함정이 만약에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조류 방향 이렇게 조류가 흘러갔을 경우 이 채비가 그냥 그림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미안하게도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수중지가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흐릅니다. 수중지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미끼가 달린 목줄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죠?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내가 방금 던진 채비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생각을 해요. 아, 저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좋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갑시다. 여러분 생각대로 이렇게 흘러갔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던져준 밑밥이 만약에 여기에 쌓였다. 여기에 쌓였다. 내려와서 이곳에 밑밥이 쌓였다 그러면요, 물고기는 이렇게 밑밥을 보고 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편차 차의 간격이죠. 간격.
이 간격을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조류가 책임져야 되네. 그죠? 이 편차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사용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렇게 편차가 생겨서 물고기의 물음을 받지 못하는, 입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미끼는 아주 정확하게 선회를 합니다. 선회. 미끼가 먼저 간다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또 있어요. 어떤 경우? 이 수중지가 크기에 비례해서 조류에 받는 흐름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물속에서는 조류 흐름의 저항을 많이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녀석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 물고기가 잘 안 문다. 그걸 떠납시다. 원래 미끼가 선회를 해야 먼저 가야 입질을 한다. 뒤에 오면 입질을 안 한다. 그거는 물고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죠. 만약에 뒤에 따라온다. 이것도 편차가 생겨요. 물고기는 여기 있는데 이 간격 어떻게 누가 책임지느냐? 사용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뽕돌을 무게 쓰자.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조류가 조금 빠르게 흐르니까 1.5로 사용한다. 질을 1.5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수중지 역시 어떻게? 마이너스 1.5호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워요. 탁 던지면 꾸르르르 착. 이 불쌍한 목줄 끝에 달린 미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수중지 1.5의 수중지라고 해서 안 더 내려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무게는 지가 내릴 때 무게가 필요한 거지. 일단 매듭이 이제 탁 돼서 꽁땅하고 정렬이 돼버리면요, 얘 무게는 없어져요. 왜? 이 무게는 찌가 잡아버려요. 그래서 쉽게 조류에 움직입니다. 마이너스 5B 수중지가 움직이듯 1.5의 수중지가 움직이듯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왜? 중력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 편차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조류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 편차는 누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낚시줄, 일지낚시에 사용되는 낚시줄은 눈에 잘 보이는 낚시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색깔이 오렌지색, 그 다음에 흰색입니다. 왜 일지낚시용 원줄은 색상이 있을까? 왜 색상이 있을까요? 이 찌 밑으로 들어가는 경사각을 읽기 위해서 색깔을 만들어 놔은 거예요. 그 폼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다. 색깔이 이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채비가 어디로 가느냐에 그것을 가름하기 위해서 색깔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1.5를 썼던 5B를 썼던 수중지가 마이너스 5B든 1.5 수중지든 일단 정렬이 되어서 흘러갈 때 이 G와 수중지 쪽으로 향하는 원줄이 어느 정도 경사각을 가지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경사각에 따라서 이게 몇 도로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심층을 더 줘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수심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맞춘 수심, 여러분 수심 많이 맞추더라고요. 낚시대에서 저 가면 수심 맞추는 사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수심 맞출 때 바늘 끝에 뽕돌을 무거운 것을 달아 수심을 탁 잽니다. 쟀을 때
그게 만약에 8m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8m의 수심을 찍었다. 그 8m에 세팅을 하고 미끼를 끼워 던졌다. 그러면 채비가 조류에 따라서 흘러간다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지에서 뻗어내리는 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원줄의 경사각을 계산해서 이 편차의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 미터만큼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만큼. 그래야 그렇게 되면 이 수증지가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채비도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반주동낚시 하면 뭐합니까? 이거를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물고기 유인층을 제대로 못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미끼는 이유 속에서 내 미끼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생각 안 하면 안 되죠. 생각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대로 이론은 계산적으로 수학적인 공식은 뺍시다. 여러분 계산대로 굉장히 무거운 뽕돌을 사용해서 그냥 3호찌나 이렇게 마이너스 3호를 써서 그냥 정확하게 내려갔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밑에 커리는 더 이상 더 많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 편차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반유동 낚시는 이렇다 치더라도 전용 낚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용 낚시는 미끼가 우선 체제, 미끼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죠. 반유동 낚시에서는 이것이 해결하지 못하면요, 간출력, 수중력 공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되겠죠. 조류가 흘러가지 않거나 조용할 때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만은 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체제가 좋고 물고기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나는 왜 입질이 없지? 이 숙제가 안 풀려서 그래요. 이번 시간에 팁으로 드립니다. 반유동 낚시 하시는 분들은요, 이 편차 간격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스타일을 누구가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이유에서였다라는 것을 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 편차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